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스타브레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안데르스 한센 지음, 김아영 옮김, 동양북스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몰입을 빼앗긴 시대, 똑똑한 뇌 사용법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하루에 2600번 핸드폰을 만지는 동안 우리 뇌의 회로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요즘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 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을 했죠. 몰입을 빼앗긴 시대.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뇌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고 그런 흐름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머릿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20년 머릿말.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낯선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디지털 생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뇌가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쳐서 휴대전화가 주변과 소통하는 생명줄 역할을 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책이 여전히 유효할까? 나는 이 책의 내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차근히 살펴보자. 오늘날 성인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4시간에 육박한다. 청소년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이다. 최근 10년간 인간의 행동 변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이런 변화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나는 이 질문에 과학적인 답변을 해보고 싶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어떠한지를 비롯해서 우리의 감정과 수면 시간, 집중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유아와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추측과 추론이 아닌 실제로 검증된 사실을 살펴보고 싶었다. 사실 이 질문이 하루에 휴대전화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가?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저조한 기분 탓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 최근 이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스웨덴에서는 성인 10명 중 8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리가 전례 없이 부유해지고 GDP가 상승한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도 동반 상승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은 점점 나빠질 수가 있단 말인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이 없는데도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나는 이 책을 통해 이 질문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파헤치고 싶었다. 한 가지 답변을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더할 나위 없이 낯설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세상 간의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뇌는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자동차, 전기,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물건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눈 깜빡할 새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수렵 채집인이었다. 당연하게도 우리 뇌는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진화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지금 사바나 초원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내가 숲에 가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살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현재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우리 안의 뿌리 깊은 욕구, 즉 자고 싶은 욕구,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 맺고 싶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고는 도무지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점점 더 과거보다 덜 자고 못 잔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20세기 말에 비해 800% 늘었다. 또한 우리는 점점 덜 움직이며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도 전과 같지 않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자가격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신체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갈수록 줄어드니 우리의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류의 뇌는 어느 시대의 것일까? 현대사회와 인류 역사의 불일치는 우리 기분을 이해하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 코로나19 위기를 살펴보자. 왜 우리는 2020년 봄에 전 지구가 멈춰설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했을까? 전염병 확산으로 밤잠을 설친 사람이라면 내 생각에 당신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인 암이나 심장질환도 걱정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인류는 암이나 심장질환 때문에 죽지는 않았다. 인류 역사의 99.9%에 해당하는 시기 동안 우리 선조들은 기아, 살인, 탈수, 그리고 감염증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우리 뇌는 이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온갖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니 말이다. 기아가 생존에 가장 강력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우리 뇌는 칼로리를 열망하도록 진화했다. 이 열망은 음식을 발견하는 족족 먹어치우게 만들었다. 그러나 돈만 있다면 무한대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열망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왜 전 세계에 이형 단뇨와 과체중이 만연한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코로나19와는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렇다. 뇌를 비롯한 우리 몸은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던 역사를 거치면서 진화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뛰어난 면역 체계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은 감염을 피하도록 발달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으므로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이 아픈지 건강한지를 알아차린다. 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려는 본능도 강하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TV,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뉴스 보도를 보는 걸 멈출 수가 없다. 마치 세계 곳곳에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라는 미디어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강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까?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들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쓸모가 있다. 우리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 나 역시 휴대전화 덕분에 매일 벽이 점점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 압박감을 주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기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외부와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오늘날 루머와 음모론은 SNS를 통해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퍼지고 있다. 루머 확산은 위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루머가 몇 안 되는 사람 사이에서 퍼지는데 그쳤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한두 시간 만에 수백만 명에게 확산되는 특징이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의 여파로 인포데믹스, 정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취약할까? 그리고 이런 정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역시 바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다. 우리 뇌는 날마다 해킹당하고 있다. 이 책을 쓰게 된 사적인 이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다. 1년 전에 나는 내가 하루에 3시간씩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큰 충격에 빠졌다. 3시간이라니. 마치 시간을 길바닥에 내다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로 뉴스를 보면서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몸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항상 책을 즐겨 읽었지만 최근에는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집중력이 필요한 단락을 읽을 때면 나는 자주 책을 내려놓게 됐다. 그런데 이것이 나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나는 엉성하게 프로그래밍된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뇌도 해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똑똑한 기업가들이 이미 인간 뇌 해킹에 성공했다. 이들은 우리의 집중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제품을 이미 만들었다. 만약 순수하게 당신의 결정으로 매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짚은 것이다. 페이스북, 스냅챗,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기업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킹했다. 이 사업은 단 10년 만에 전 세계 광고 시장을 집어삼킬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 책을 읽으면 이 기업들이 어떤 묘책을 썼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술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우리 몸에 맞게 개발돼야 한다. 이를테면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른 SNS 서비스가 사람들이 직접 만나는 걸 유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우리의 수면 시간을 방해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라고 동기부여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물론 이 질문들은 순진한 발상이다. SNS가 이런 식으로 발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본의 영향력이다. 대중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스냅챗을 이용하는 시간은 기업들에게는 황금과 마찬가지다. 매분 매초 광고를 보여주고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목표는 최대한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최대한 SNS에 집중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점점 세련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기술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술은 좋으면서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 기술을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결국 착취하는 게 아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도와줄 수 있게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는 사람들이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진 디지털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것이 잘못하면 여러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책 인스타브레인이 그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안데레스 한센 2020년 4월 17일. 우리의 뇌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뇌를 쓰는 방식은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아직 우리의 뇌는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다양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몰입, 집중을 빼앗긴 것이다. 그것 말고도 스마트폰에 너무 몰두하고 있다. 이런 것들. 최근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고 하는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영화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에게 주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영화의 감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했었던 얼마나 스마트폰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문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는 하루에 2600번 휴대전화를 만진다. 지금 휴대전화가 눈앞에 없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왜냐하면 만약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지금 이 책에 집중하지 못할 테니까 말이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로 손을 뻗고 잠들기 전에는 마지막으로 협탁에 휴대전화를 올려둔다. 우리는 하루에 2600번 이상 휴대전화를 만지며 깨어있는 동안에는 평균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 깨어있는 시간도 부족해서 3명 중 1명은 한밤중에도 최소 한 번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본다. 만약 휴대전화를 없애버리면 우리 세상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우리 중 40%는 휴대전화만 쓸 수 있다면 온종일 말 한마디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말한다. 진짜다. 시내, 카페, 레스토랑, 버스, 저녁 식사 자리, 심지어는 헬스장에서도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휴대전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어찌나 휴대전화를 좋아하는지 완전히 중독 상태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전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이해하려면 다시금 우리의 뇌를 들여다봐야 한다. 몸의 엔진, 도파민. 뇌의 전달 물질 중 하나를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면 도파민을 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휴대전화가 어째서 그렇게 유혹적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종종 도파민을 보상물질로 묘사하는데 완전히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파민은 바로 우리의 엔진이다. 배가 고플 때 누군가가 식탁에 음식을 차려놓으면 그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간다. 음식을 먹어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은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고 바로 여기에 집중해라고 말하는 것이다. 도파민이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면 어째서 뒤늦게 분비되는 걸까? 아마 신체에서 분비되는 모르핀인 엔도르핀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도파민은 눈앞에 있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게 만들지만 그 음식을 맛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엔도르핀이기 때문이다. 도파민은 뇌의 보상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해 왔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 모두에게 오늘날의 사회는 낯선 세계다. 보상 시스템은 우리에게 다양한 행동을 취하게 하여 생존을 유리하게 하고 유전자를 후세에 물러주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서 음식, 다른 개체와의 교류, 섹스가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심지어 휴대전화도 도파민 수치를 높인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가 오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는 것이다. 실제로 휴대전화는 보상 시스템의 기본적인 몇몇 메커니즘에 직접 침투한다. 이제부터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랑한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지식에 목말라 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 주변 상황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생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날씨, 변화가 사자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들이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경계심이 낮아지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냥에서 성공하고 포식동물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로 자연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찾아 헤매게 하는 본능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본능에 작용하는 뇌의 물질이 무엇인지는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도파민이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도파민은 우리가 더욱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뇌는 단지 새로운 정보만을 찾는 게 아니라 환경과 사건에서도 새로움을 더한다. 뇌에는 도파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은 오로지 새로운 것에만 반응한다. 익숙한 동네 길거리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를테면 낯선 얼굴처럼 뭔가 새로운 것을 보면 갑자기 세포들이 활성화된다. 감정이 북받치는 뭔가를 볼 때도 같은 반응이 나온다. 새로운 환경과 정보에 목말라 하는 도파민 세포의 존재는 뇌가 새로운 것을 높게 평가한다는 뜻이 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새롭고 낯선 것을 향한 강력한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에 영향을 주었다. 어쩌면 이게 음식과 자원이 부족했던 세계에서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기회를 탐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도파민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는 것을 부추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숏폼의 컨텐츠들을 좋아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 내에서도 긴 영상을 좋아하는 걸로 나왔는데요. 젊은이들은 1분, 2분, 이제 3분을 넘어가면 특히 그 영상을 보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에서 이것으로, 이것에서 이것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주의력이 옮겨 다니는 현상,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게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협업한 이 SNS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피드를 넘기고 정보를 넘기면서 서칭하면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럴 때 우리에게 도파민이 나와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건데 그 부작용을 누가 제일 잘 알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SNS, 인터넷, 그리고 디지털 기기를 개발한 이들, 개발자들이 사실은 이 부작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왜 자기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해드릴게요. 자신이 만든 제품에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술업계의 거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다. 2010년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한 컨벤션 센터에서 잡스는 선택받은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선보였다. 그는 패드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이롭고도 믿을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잡스는 아이패드의 지나친 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자녀들의 아이패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잡스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벽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나요? 저녁 식사 손님들한테는 아이패드를 디저트로 나눠주나요? 라고 물었다. 잡스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깜짝 놀란 기자는 잡스를 로테크 부모라고 기사에 썼다.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스티브 잡스처럼 정확하게 감을 잡고 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잡스가 선보인 일련의 제품들은 의사소통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음악,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런 그가 자식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와 토론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준다. 스웨덴에서는 2, 3세의 어린아이 3명 중 1명이 매일 태블릿 PC를 사용한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말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10대 자녀들은 태블릿 PC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받았다. 잡스는 기술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알고 있었던 듯하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는 꽤 영향력 있는 기술업계 거물들 사이에서 유별난 게 전혀 아니다. 빌 게이츠는 14세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스웨덴의 11세 아동 중 98%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빌 게이츠의 자식은 휴대전화를 갖지 못한 2%에 속했던 것이다.
빌 게이츠 가족이 휴대전화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휴대전화, 패드, 그리고 SNS, 이런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부자들, 지성인들이 많은 이유는 5세 이하, 그리고 14세 이하, 이때까지는 우리의 뇌가 개인의 고유 리듬을 형성하고 그리고 집중력을 개발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중력이 개발되어서 이런 범람하는 광고와 정보 속에서 자신의 집중력을 어느 정도 쓰고 그것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단 우선적으로 집중력을 개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집중력이 개발된 상태에서 차후에 이 SNS, 스마트폰,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 그리고 이 다양한 그 정보들을 접하는 이것을 그때부터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집중력 없이 자라난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교육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신의 집중력을 활용하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중력이 있어야겠죠? 몰입을 빼앗긴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SNS, 스마트폰, 태블릿 이것에 1세, 2세 때부터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뭐가 위험한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목숨의 위협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개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집중은 빼앗겨버린,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못하고 빼앗긴 세대가 생겨날지도 모르겠다. 인스타브레인, 우리가 SNS와 스마트 문물을 접하면서 우리가 두뇌에서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한 번쯤 읽어보시면 자신을 이해하는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힌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